했어요.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젊은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벌써 할머니가 됐으니 말입니다. 제게는 아들 둘에 딸 하나,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한 명 있어요. 결혼한 둘째 아들도 곧 아이를 낳을 테니 머지않아 손주가 둘이 되겠네요. 이 얘기만 놓고 보면 참 다복해 보일 테지만 이 사연을 쓰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큰며느리인데요.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패가 망신 당한다는 말이 있죠. 저의 경우가 딱 이러했습니다. 옛말치고 틀린 말 하나 없더라고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나쁜 심호로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연의 시작은 제 결혼 생활로 하는 게 좋겠네요. 20대 때 결혼한 저는 남편과 금실이 좋았어요. 덕분에 저는 슬하에 세 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였죠. 산을 좋아하던 남편이 여느 날처럼 잘 다녀오겠다며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던 날이었죠. 하지만 그 후로는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산을 타던 남편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평소 운동을 즐기는 터라 건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사람인지라 더 황망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가는데 순서가 없는 걸까요? 시부모님보다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시대 사고방식으로는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 욕할 법도 했죠. 하지만 두 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을 더 아껴주시고 저를 더 안아주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두 분처럼 따스하게 보듬어야지 결심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시댁이 비교적 넉넉한 형편이었던 터라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해주신 덕분으로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도 생활이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것 외에도 아이들 교육비며 다방면으로 들어가야 하는 금전적인 부분들에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었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먹먹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지만 두 분만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차오릅니다. 되돌아보면 남편이 떠난 후 큰아들이 부쩍 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쁜 저를 대신해 동생들 도시락을 챙기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를 해두고 숙제까지 봐주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답니다. 둘째와 막내도 그런 큰애를 따라 건실하게 자랐고요. 아마도 아빠를 일찍 여인 탓에 철이 일찍 들어서겠죠. 감사하면서도 한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늘 엄마 바보, 동생들 바보로 사는 큰애가 안쓰럽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바른 청년으로 장성한 아들이 어쩌다 제 며느리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됐을까요?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고 자부한 저조차 그 곱던 모습에 깜빡 속았을 정도니 아들이라고 별 수 있었겠냐마는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만큼 큰 며느리의 존재는 우리에게 아픔이자 상처로 남게 됐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해 가족들의 자랑이 됐던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가족 앞에 여자를 선보였을 때 우리 모두 기뻐했습니다. 속물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될 아이가 은행에 다닌다는 것도 참 좋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도 다 같은 게 아니라더군요.
제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는데 며느리가 다니는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라고 했어요. 뭐 상관 있나 싶었죠. 채권팀에서 일한다기에 그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건가 보다 생각만 했지. 당시엔 정확한 업무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딸애한테 들었어요. 그게 돈 못 갚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부서라 어지간해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요. 옆에서 둘째도 그러더군요. 거기서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도 형수 참 대단한 거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은행 쪽엔 무지했기 때문에 더 그러했겠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정하게 웃으며 예쁘게 말하던 며느리가 시어미인 저를 회사에서 만난 빚쟁이 대하듯 할 거라고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요, 당연합니다. 이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돈도 잘 벌고 심성도 고운 며느리를 얻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만큼 좋았습니다. 큰아들에게 꼭 맞는 짝을 찾은 것 같았어요. 큰애가 결혼할 때 번듯한 집을 한 채 해주고 싶었지만 당시 저는 일을 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여윳돈이 그리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를 팔아 좀 더 저렴하고 아담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작더라도 큰애의 집을 구해주려고 했죠. 둘째는 회사 근처로 원룸을 얻어 나간 상태였으니 막내와 저 여자 둘이 살만한 깨끗하고 작은 빌라로 알아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큰애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 결혼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실 거 없어요. 그간 모아둔 돈도 좀 있고 신혼부부들한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좋은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저 회사에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꽤 돼요. 아시잖아요. 저희 회사 복지 좋은 거. 끝끝내 제 도움 없이 시작하겠다는 큰애에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여윳돈 5천만 원을 보태기로 하는 것조차 한참 동안 진땀을 뺐을 정도지 뭐예요. 큰애 지훈이는 그런 애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아꼈을 그런 듬직한 아들이었죠. 완벽한 착각이었지만 당시의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성정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진행시킨 거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훈이를 잡기 위해 큰며느리가 가족 모두에게 위선을 떨었던 것 같아요. 슬프게도 우린 모두 그것에 깜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거고 말이죠. 본색을 드러내기 전 큰며느리가 딸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며 여자들끼리의 수다 산매경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게 또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애에게조차 격이 없이 베푸는 마음씨라니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태어날 때부터 막내딸의 몸이 불편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막 성인이 됐을 무렵 큰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아이는 희망을 잃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제 오빠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긴 했지만 막내의 마음가짐 또한 훌륭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고된 가정이었는데도 결국 대학 졸업장을 따고 스펙을 쌓더니 장애인 전용으로 제법 큰 게임 회사 프로그래머로 들어갔거든요. 여자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경력을 쌓아 입사 후 몇 해 뒤부터는 재택근무로 전환해 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몸은 불편해도 제 밥벌이는 충분히 하는 아이고 늘 긍정적으로 가족들을 살피는 막내가 제겐 너무도 자랑스럽지만 남들 눈엔
그저 장애인으로만 비추어진다는 사실이 속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막내를 편견 없이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며느리에게 감사했어요. 진짜 모습을 그렇게 감쪽같이 숨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큰며느리에게 이상함을 처음 감지한 건 애들이 결혼한 후 서너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쁠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주기로 했죠. 큰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잘 먹던 걸 눈여겨봤다가 그것들 위주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모가 갑자기 들이닥치거나 택배 보내는 것도 싫어한다고들 하길래 따로 전화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경비실에 맡겼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세아가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경비실에 맡겨뒀다. 이따가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찾아다가 저녁밥 해서 같이 먹어. 바쁘더라도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 꼭 챙기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보니 새아가에게서 답장이 와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고맙다, 잘 먹겠다, 그런 내용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지를 열어보니 반찬 어떤 거요? 인사도 없이 이렇게만 딱 보낸 게 아니겠어요? 영 찜찜했지만 바빠서 그러려니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반찬 종류를 쭉 나열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 종류 해오셨으면 꽤 무거울 텐데 남편한테 가지고 올라가라고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사람 난감하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해서 가져오시느라 무거우셨겠다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잠시 고민하는 사이 다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이 한꺼번에 그렇게 막혀오시면 다 못 먹고 버리게 돼요. 정기 배송으로 반찬 일주일에 3번 배달해서 먹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해오지 마세요. 참 서운하더군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9시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이거 다 들고 여기까지 오시기 힘들진 않으셨어요? 다음엔 저한테 말씀하세요. 퇴근하면서 들를게요. 그래, 맛있게 잘 먹었다니 나도 좋구나. 아들의 말 한마디에 어찌나 고맙던지. 그리고 그때 제가 종일 마음 쓰고 있는 걸 안 딸애가 끼어들더니 제 오빠에게 그러더군요. 오빠, 언니도 맛있다고 해? 엄마가 새언니 좋아하는 것들로 잔뜩 만들어서 갖다 준 건데. 아, 정말? 지연아, 혹시 지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니? 제가 평소 스피커폰으로 전화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애가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딸애가 제게서 전화를 받아들더니 말했어요. 괜찮아. 말해도 돼, 오빠. 어머니, 반찬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언제 이렇게 다 해오셨어요. 너무 힘드셨겠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만 먹으면 완전 건강해지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릴게요. 헉, 이게 진정 무슨 일인지. 오늘 낮에 저랑 문자를 나눴던 며느리가 맞는 걸까요? 솔직히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옆에 있어서 이빠른 소리를 했던 거겠죠? 그날 이후 전 며느리를 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좀 거슬렸던 일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다 생각나진 않네요. 기억이 이렇듯 흐릿해진 건 아마도 문제 삼을 만큼 일이 커지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다음으로 확실히 기억나는 일은
손주가 5살쯤 됐을 때 일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올려달라는데? 3천만 원이요. 뭐? 그렇게나 많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당장 나가래요. 아휴, 알았다. 나도 좀 방법을 찾아보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결혼해서 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돈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다고 불편한 몸으로 일해서 우리 두 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막내딸에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엄마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아니,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며느라이가 전화했더라고. 얘도 너무 고민스러워서 용기 내서 나한테 도움 청한 것 같은데 3천만 원이면 너무 큰 금액이라 엄마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방법 찾은 거니? 어머니께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집사람이 그런 전화를 드렸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줄까 하는데 우선 그렇게 하자. 알았지?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떤 집인데요? 그동안 우리 삼남매를 뼈 빠지게 키워주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마지막 남은 집을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받게 해요. 그리고 이제야 말씀드린 건데 저 솔직히 지금 사는 집 마음에도 안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사 갈지 말지 하던 참이라 차라리 잘 됐다 싶다니까요. 교통편도 안 좋고 집도 별론데 집주인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돈 주고 뭐하러 여기 살아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거니까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가 돈 해준다고 하면 거절할 자식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정말 복이 많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고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글쎄 시애미에게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한 제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저희 부부싸움 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애 아빠 모르게 조용히 어머니한테만 살짝 말씀드린 건데 그걸 이렇게 옮겨요? 어제 저희 종일 싸웠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돈 마련할 형편이 안 되면 저한테 조용히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될 걸.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네가 하도 걱정을 하기에 나도 돈을 마련해 주려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어서 지훈이한테 연락한 거다. 큰애랑 상의하려고 전화했던 건데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아침부터 이러는 거니? 그러니까 제가 상의를 드렸으면 답도 저한테 하시는 게 옳죠. 이후 상의도 저랑 하시는 게 맞고요. 어머니가 잘못하셔놓고 왜 되레 저한테 큰 소리세요? 사람 정말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으세요, 어머님? 결국 돈도 안 해주셨으면서.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을 한 건가 얼떨떨하기까지 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큰며느리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너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행동하니? 어떻게 된 애가 위아래 구분도 없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버릇없이 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네 친정 부모님만 욕먹이는 짓이라는 거 정말 모르는 거냐? 주한 아빠랑 어떤 식으로 다퉈서 네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진 모르겠다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마. 나는 내 아들도 귀하지만 너도 나한테 귀하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땐 정말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알아듣겠니? 그땐 네가 날 시애미로 생각 안 한다는 거니까 나도 널 내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할 게다. 큰며느리가 외동딸이라 버릇없이 컸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줄은 이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더 웃긴 건 며느리가 제 문자에 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더 따끔하게 혼낼까도 생각해봤는데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통 크게 생각하며 그 일도 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쯤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손자 주한이가 6살이었을 때인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부부 모임이 있는 날인데 오늘 하루만 주한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누구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네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하루만 우리 주한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걱정 말고 잘 다녀와. 그렇게 해서 저는 손주와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손자가 또랑또랑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고 귀여운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였어요. 주한아, 이 헬미가 뭐 만들어줄까? 저녁으로 우리 주한이 좋아하는 진짜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고민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했죠. 우리 주한이 혹시 김밥 좋아해? 할머니 김밥 진짜 잘 만드는데 아빠도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김밥만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랬어. 아, 그럼 김밥 해줘 할머니. 그래서 주한이를 데리고 마트로 가 재료들을 산 다음 소불고기 김밥을 만들어줬어요. 주한이가 맛있다며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 놀이도 함께하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재웠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니 나중에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힘드셨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자 옆에서 며느리도 마지못해 따라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인사였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땐 이미 큰며느리의 못된 말본세에 몇 번이나 마음이 상하느라 더 그랬겠지요.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심장이 덜컹덜컹 뛰기 시작하네요. 5일인가 지난 후에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엔 또 뭘까 하며 경계부터 하게 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는 제게 따지듯 묻더군요. 어머니, 대체 그날 저녁에 주한이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뭘 먹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애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아주 난리예요. 식중독으로 입원까지 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뭔 소리야?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야지. 주한이가 입원했다고? 그렇다고요. 책임지세요, 어머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듯 물어보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내가 바로 가마. 회사라기에 당장 쫓아갔습니다. 이 버르장머리를 당장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며느리의 회사에 도착한 후 잠시 불러세웠더니 저를 앞에 두고도 큰며느리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로 하시면 될 걸. 업무 시간에 굳이 며느리 회사까지 쫓아오시고 그러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욕먹는 거라고요. 아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 같은 며느리들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니네 집에선 이렇게 가르치시더냐? 하며 혼내는 거다. 너같이 예의 없는 것들 때문에 괜한 며느리들도 같이 싸잡아 욕먹는 거라고. 알겠니? 그리고 업무 시간에 전화해서 막말을 퍼부은 너는 잘못이 없고 여길 찾아온 나만 잘못이라는 거냐?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나서 전화하지 그랬어. 니네 회사 사장님 어딨니? 이 문제에 대해선 내가 사장님이랑 면담해 보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큰며느리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낮잡아 봐도 사장님은 무서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주한이 문제잖아요. 그 어린애가 지금 어머니 때문에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주한이가 김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증거 있니? 증거 있어? 이젠 발뺌까지 하시려고요? 주한이가 특별히 먹은 게 없는데 어머니 다녀가시고 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평소랑 다르게 먹은 거라고는 어머니 음식밖에 없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시냐고요? 아, 됐고요. 주한 입원까지 했고 애 입원하면서 저 업무적으로 피해도 많이 봤어요. 그거 다 손해배상하세요. 뭐? 병원 입원비, 치료비 저 회사 업무적으로 손해본 거 해서 500만 원 주세요. 뭐라고? 너 정말 돈에 환장했니? 지난번부터 나한테 돈 거리는데 나한테 뭐 맡겨둔 돈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 어머니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요. 어머니 때문에 손자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그리고 부모가 돼서 자식들 돈 해주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죠. 어머니보다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자식이 그렇게 공공한 처지에 처했다고 하면 집 숟가락이라도 파서 돕는다고요. 아세요? 정말 제가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쥐뿔 뭐 하나 해준 거나 있으세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그렇게 받고 싶으셨어요?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야죠. 결국 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돈 받아내는 일 하는 애라더니 말도 참 청산유수죠. 하긴 이렇게까지 사람을 한 개로 몰아붙이는 애니까 미수금 받는 부서에서 승진까지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테죠. 하지만 저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못된 거 같으니라고. 오냐 알았다. 그렇게 하마. 만약에 내가 만들어준 김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얼마든지 주마. 허나 약속해야 될 게야. 만약에 김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넌 각오해야 될 거야. 알겠니? 어디 해보시던가요. 어머니 말고는 이유가 없다니까. 정말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래선 차라리 속이에 경을 잃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서 제 사무실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이랑 통화하다가도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고 얘기를 나누다가도 먼저 사라져버리는 저 버릇은 대체 누가 가르친 걸까요? 큰애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병원에서 주한이를 돌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길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애 입원한 건 어떻게 아시고요? 또 주한 엄마가 전화 드렸어요? 이 사람 참.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전화 드리지 말라니까. 그나저나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그냥 식중독 증세예요. 애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의 다정한 말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주한이가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팔에 링게를 맞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 아프던지 저도 모르게 그만 울컥하더군요. 대체 언제 입원한 거야? 어제 오후에요. 주한이 옆으로 가 제가 말했어요. 우리 주한이 많이 아파요? 아니요. 어제 많이 아파서 배를 잡고 떼구르르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안 굴러도 돼요. 씩 웃는 주한이 얼굴엔 여기저기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인할 건 해야 했어요. 주한아, 최근에 뭐 먹을 때 냄새가 좀 이상했다거나 평소랑 맛이 조금이라도 달랐던 거 혹시 있었어? 아이는 골똘히 생각하더군요. 괜히 아픈 애한테 캐묻는 건가 싶어 그만두려고 했을 때 주한이가 생각났다며 소리쳤어요. 피자빵! 어? 피자빵? 응, 그저께 엄마가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고 온다고 해서 TV 보다가 배고파서 할머니, 그래서 한 개 먹었거든요? 맛있긴 했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헤헤 웃는 주한이의 얼굴을 보며 큰아들의 표정이 와락 구겨지더라고요. 주한아, 엄마가 그저께 주한이 혼자 두고 밖에 나갔었어?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제 아빠가 이렇게 묻자 손자가 맑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엄마가 엄마 친구들하고 쇼핑하는데 애들 없이 혼자들 오는 거라고 해서 저 놔두고 갔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으라면서요. 그래서 저녁도 혼자 피자빵으로 먹고 그 피자빵은 어디에 있었어? 주방 서랍에 있었어요. 너무나 기가 차서 큰애 집으로 가봤더니 주한이 말처럼 주방 서랍에 피자빵이 2개 더 있더라고요. 근데 맙소사 날짜를 보니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거였습니다. 어린 주한이는 유통기한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빵을 먹었던 겁니다. 정말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어떻게 지 놀겠다고 어린 자식을 놔두고 쇼핑을 갈 수가 있는지. 확실히 범인은 피자빵인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해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 회사가 장난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만사 제쳐두고 당장 뛰어갈 수 있는 데인 줄 아시냐고요? 그래요. 고분고분하게 알았다고 할 애가 아니었죠. 그럼 난 장난처럼 보이냐? 네가 애초에 이런 사달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도 이런 말 안 한다. 근데 네가 그랬잖니. 나 때문에 애가 식중독 걸렸으니 500 내놓으라고. 500이 걸린 문제인데 안 급해? 잔말 말고 오라면 빨리 와. 돈 얘기가 나오니 더는 아무 소리 없이 큰며느리가 회사에서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고 주한이 담당 선생님 방으로 갔습니다. 큰애 집에서 가져온 피자빵도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얘가 어제 이 피자빵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던데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의사가 제 손에 있던 피자빵을 가져가 비닐을 조금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선생님, 손주 말로는 먹을 때 맛이 평소랑 좀 달랐대요. 배고파서였는지 그래도 맛있어서 하나를 다 먹어치웠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약하고 예민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에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뭐든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아마 이게 원인일 수 있겠네요.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설명을 들은 저는 며느리와 함께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큰 며느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주한이한테 얘기 들어보니 너 애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갔다며? 그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애 아빠가 갑자기 회사에 가는 바람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애를 혼자 두고 나갔다고? 애가 혼자 배가 고파서 날짜도 지난 피자빵이나 주워 먹게 만들고. 저기 어머니, 그래 놓고 나한테 전화해서 뭐? 애한테 대체 뭘 먹였냐고? 지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나 때문에 애가 식중독에 걸려? 500만 원?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창피하게 이런 데서 교양 없이. 마지막에 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정확하게 다 들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 있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 다른 손으로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죠. 날려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도 한번 때려본 적 없는 제가 남의 집 자식에게 손찌검을 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뭐? 창피해? 교양이 없어? 네가 한 짓이야말로 얼마나 창피한 건지 그건 아니? 그건 교양이 있고 분명히 난 너한테 경고했어. 기회도 줬고. 그런데도 네가 이따위로 행동해? 제게 맞은 뺨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며느리가 훌쩍훌쩍 울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또 악덕시모가 며느리 하나 잡아댄다고들 생각하겠죠. 뭐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말이죠. 난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험한 소리 하거나 매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니네 부모님은 너 같은 애를 키우면서 대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셨다니?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부터 자꾸 친정 부모님 얘기 꺼내시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먼저 자리를 떠버리더라고요. 이건 죽기 전에 못 고칠 고질병인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벽에 손을 댄 채 총총 사라져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지금 주한 엄마 어딨어요? 제가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르겠구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지훈이가 성난 발걸음을 제가 가리킨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 날까 걱정되어 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가보니 병원 건물 앞쪽에 꾸며진 정원 구석에서 며느리가 울며 앉아있더군요. 아들이 성큼성큼 주한 엄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런 큰애를 지켜봤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아이지만 큰애가 저렇게까지 화가 난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 주말에 애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갔었다고? 기어이 나갔어? 회사 일 때문에 안 되니까 다음에 가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아니,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취소를 해? 게다가 6살이면 혼자 집에서 놀고 먹고 다 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회사 안 나가고 애 봤으면 됐잖아. 다들 왜 나한테만 난리냐고, 난리가. 큰며느리는 울먹이면서도 제 할 말 다 하더군요. 두 사람이 그간 어떤 식으로 충돌하며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뭐? 이 여자 정말 두고 보자 하니 어이가 없네? 당신 미친 거야? 애가 몇 되는 것도 아니고 주한이 딱 하나인데 하나 있는 아들도 제대로 못 봐서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지? 지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께 무슨 말버르장머리가 그런데, 어? 어머니께 어떻게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다. 그 사이에 또 그걸 다 고자질에 바치셨어? 정말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당신 어머니 아주 아들한테 며느리 험담하며 일러 바치는 재미로 사시네. 전에도 그러시더니 아주 습관이네, 습관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저를 한껏 비아냥거리자 아들은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아무리 힘들어도 늘 웃으며 가족을 챙기던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어미로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물건은 물건이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뺨을 감싸진 채로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살아. 주한이 키우면서 당신 동생이랑 오순도순 넷이 얼씨구나 살면 되겠네. 당신이 좋아 죽는 엄마한테 애도 보라고 해. 그럼 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아주 환상이겠다. 그치? 이게 사람이 할 소리랍니까? 어떻게 사고로 장애가 생긴 내 딸까지 들먹거리며 이렇게 낮잡아 막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며느리의 고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좀 쉬는 날이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일 아니면 애냐고.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왜 애엄마로만 살아야 하는데. 너네 엄마도 그렇고 왜 나한테만 야단 법석인 건데. 뭐? 너네 엄마? 그 순간 아들이 손을 들어 며느리의 귀싸대기를 다시 한번 힘차게 날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신고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큰애를 잡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게 아들이 침착하게 그러더군요. 이런 여자랑은 더는 못 산다며 이혼할 거라고요. 알고 보니 그간 큰며느리가 돈 문제로 몇 번인가 사고를 쳤다네요. 며느리는 분수에 안 맞게 고급 자동차를 사서 부부싸움을 야기했고 아들 몰래 대출받아 친정의 돈을 4천만 원이나 줬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제게 그렇게 돈돈거렸던 걸까요? 아들이 그걸 알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였죠. 이혼할 뜻을 확고하게 하자 며느리가 겁이 났던지 폭행으로 신고한 것도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신고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네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애가 이혼 얘기를 없던 걸로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큰애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저지른 금전적인 만행과 재개한 협박성 피해 보상 내용 등을 기반으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둘의 재산이라 봐야 전세 보증금 중 대출을 뺀 나머지가 전부인데 그것마저도 며느리에게 돌아간 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까지 속여가며 친정에 돈 바치고 카드값에 차 할부금, 본인이 싸지른 똥을 치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보통 자식들은 애미가 키우는 게 당연지사인데 며느리는 당당하게 양육권을 포기해버리더군요. 돈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애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대체 세상 어디에 이런 애미가 있답니까?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악연은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됐고 주한이는 제 고모와 아주 찰떡이 됐습니다. 고모, 고모 그러면서 같이 그림 그리기도 하고 책도 읽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악담처럼 퍼부은 며느리의 말처럼 우린 지금 네 식구가 함께 지내고 있네요. 주한이는 제 엄마와 살 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애가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후 며느리의 소식은 아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래서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하나 봐요.
의외로 세상은 좁고 결국 모든 사람은 실타래처럼 관계 속에 얽혀 있다는 말이 진짜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아들 몰래 돈 문제로 사고 친 것들이 밝혀진 것 외에도 몇 건이 더 있었나 봐요. 그거 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은행에서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했고, 본인이 서민들에게 돈 갚으라고 채권 추심을 했듯 이젠 이전 동료들에게 채권 추심을 당하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다더군요. 듣자 하니 제 아들 지훈이를 믿고 일을 더 크게 벌인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회사가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탄탄한 곳이라 이름만 대면 다들 알 정도로 자금력도 좋고 기업 가치도 높은 곳이거든요. 결국 원금 갚는 건 턱도 없으니 이자라도 갚으려고 하루 일을 3탕, 4탕을 뛴다더군요. 그렇게 하면서도 곧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 신청할 것 같다고 합디다. 애초에 사치스러운 애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말이죠. 어머님, 너무 나빠요. 제가 그렇게 못나게 행동했으면 어른으로서 딱 부러지게 교육을 시켜주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날 미워하기만 하고 이 며느리를 못마땅하게만 생각하시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제가 기고만장했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언제 내 말을 들은 적이나 있었니? 내가 한마디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대들었던 게 누군데? 그리고 누가 네 어머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머니 어짜도 꺼내지 마라.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한이도 보고 싶고 제 남편도 보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뭐? 기회? 너 같으면 자식 새끼 버리고 지 인생 살겠다고 이혼한 전 며느리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아, 그리고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양육비 보내지 않았지? 그 돈이 그렇게 아깝더냐? 그 돈은 네 자식 주한이를 위해 쓰일 돈인데 기본적인 애미 노릇도 못하면서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뭐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고? 너 참 뻔뻔하구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거 없다. 네 자식 주한이 보고 싶으면 기본적인 양육비부터 전부 보내. 그럼 애미 자식 사이는 끊어놓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연락했다가는 매운맛 좀 보게 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뭐하나요? 이미 기차는 떠나가는 걸요. 전 며느리의 전화를 끊고 자고 있는 우리 주한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죠. 이 헬미가 우리 주한이는 끝까지 지킬 거라고 말이죠. 이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어서인지 가만히 있는 둘째 며느리까지도 무서워지더군요. 어떤 모습을 숨기고 있을까 겁이 났거든요. 그러자 둘째가 웃으며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 아내가 형수 같은 사람이더라도 걱정 마세요. 다시는 며느리한테 그런 험한 꼴 안 당하시게 저희 삼남매가 지켜드릴 거니까요. 옆에서 큰애와 막내가 진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둘째 며느리까지 합세해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정신 차리고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저도 몸이 조금 좋아져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손주 학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말입니다. 아들은 한사코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사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튜브 여자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답답하셨을 텐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방송에 나가면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